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기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정치권 논쟁의 주인공 두 인물입니다. 먼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쇄신안을 내놨지만 정책위의장의 친윤계 인사를 지명하면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 이해훈 전 의원입니다. 정부 씀씀이를 확 줄여야 한다고 평소에 주장하던 보수 출신 인사에게 이 자리를 맡겨도 되겠느냐 하는 지적은 뒤로 하고라도요.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연일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통합의 인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불법 탄핵의 백미는 윤 대통령 탄핵이라고 봅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전국 최초의 탄핵 반대 삭발 집회를 열었고 권력의 방향이 바뀌자 곧바로 몸을 돌린 배신자이자 변절자의 저급한 행태일 뿐입니다. 이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정치적 배신의 문제를 떠나서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과와 포함해서 같이 지명했다. 이렇게.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10년 새에 재산이 110억 원 넘게 폭증하였고 영종동 땅 투기 의혹까지 엄마 찬스로 국회를 아들 스펙 공장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들은 전부 국민의힘 시절에서 다 발생한 것들입니다. 5차례에 걸쳐서 공천을 했던 국민의힘 자기 반성도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인물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으로 지명한 후보자로 지명한 이해훈 전 의원입니다. 보수 야당 출신이고요. 또 정부 기조와 다른 어떤 또 경제학 박사, 그래서 이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명분은 국민 통합일 겁니다. 중요 과제로 꼽았던 이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담긴 인사였는지 이 부분부터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국민 통합이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정치적 통합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정책적 통합이라는 데 좀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 정부지만 이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인 정책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 성장 정책에 일가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이해훈 의원을 지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정치적 명분보다는 실질적, 실용적,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경제 전문가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3선을 했기 때문에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을 통할하는 데에도 리더십을 갖추지 않았나 그런 판단에서 저는 임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장현주 부대변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에게 통합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통합시킬지 이런 거 대책 내놓으라고 항상 주장하는 거 야권의 이야기들 아니었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때부터도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결국 그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명분의 측면에서는 야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격할 만한 카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사실 이혜원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또 상처 입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통합이라는 이 거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결국 대통령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당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검증해내고 설득해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는 조금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통합이라고 하려면 그 인사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든 하다못해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래도 대통령이 야권 인사 내지 야당 인사도 발탁을 해서 쓰는구나. 그리고 우리와 좀 대화를 해서 정책적으로 공조도 하고 우리 쪽 사람이 가서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도 반영하고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시책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도 뭐 좀 그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 뭐 정책 통합이든 국민 통합이든 어느 정도 명분이 있을 텐데 이번 인사는 사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람 빼가기였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 이혜원 의원이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정권의 국무위원 장관으로 가는 것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은 한 달 이전부터 가족들의 그 검증 동의서까지 모두 제출하고 준비를 했는데 바로 발표되기 바로 다음 날은요. 자기 당협의 당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고 오세훈 시장의 축하 동영상까지 받았어요. 그런 상황으로 있으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바로 발표된 그날 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당에 알려준 적도 없어요. 우리가 오죽 놀랐으면 이런 그 배신적 행위를 그냥 두면 당이 통솔이 되지 않는다 해서 최고위원들이 저도 지방에 있었는데 최고위원들의 그 단체 대화방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의견을 내달라 해서 그러면 제명합시다 해서 제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이게 무슨 통합입니까? 그리고 본인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런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야당에 대한 모욕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기웅 미디어 대변인 생각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진영의 수장으로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국무위원들 선정을 보면 과반수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분들 출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했던 변호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요 공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법연수원 18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감원장 그리고 전혀 본인의 전문성이 없는 유엔에 어떻게 보면 유엔 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보직에는 또 경기도 출신이나 성남 라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쪽의 인사를 좀 데려다가 구색 맞추기식으로 뭔가 통합형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주 동안 국민들이 이게 통합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어떤 염장을 지르고 복창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를 만든 이유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떼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명확한데 건전 재정을 얘기했던 사람을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접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혜원 지명자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의 어떤 확장 재정 관련해서 뭔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래서 나의 철학과 나의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게 통합형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제가 볼 때는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세탁을 하셔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확장 재정에 내가 온몸을 바치겠다. 그런 어떤 사실상의 그런 백기투항을 한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통합적 인사가 될 수 있느냐. 본인의 신념도 저버리고 본인의 진영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했던 당원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미리 논의가 돼 있지 않았던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점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면에서 접점이 거의 없는 그런 인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통합의 행보로 보기 힘들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한번 논의를 시작을 해볼까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이 뭐 일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정당 관계면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거의 뭐 퇴진투쟁 수준에 있고요. 이른바 윤석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 그리고 대선에 승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한테 우리 연정하자 이런 이야기 꺼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것조차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성향의 인재를 찾아보자 라고 찾은 사람이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이라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뭐 두 분 패널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YS나 뭐 DJ 같은 정치 구단도 아니고 이걸 정치적인 어떤 지렛대로 활용해서 정계 개편을 하려다거나 또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거나 이런 하나의 어떤 정치적 기획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험도 없고요. 순수하게 저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봐야지 라는 저는 생각을 했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이 경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확장 정책의 반대는 사실은 건전이 아니고 긴축이죠. 긴축이고 사실 이 부분은 경제학에서는 재정이 많으면은 확장하는 거고요. 재정이 적으면은 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또 돈을 푸는 거고요. 경기가 좋으면 또 돈을 줄이는 겁니다. 다만 이게 정치권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니까 양당이 우리는 확장하고 우리는 긴축해야지 그렇게 된 측면이 있어요. 이건 아마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다 저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해운 지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확장해서 많이 쓰자고 할 때 이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레드팀 역할하는 국무위원도 있을 필요 있지 않겠나라는 저는 다목적 실용성에 의해서 저는 임명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진영 부원장께서 무슨 뭐 내란을 옹호하고 뭐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사실과 다른 것 같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무슨 정권 퇴진 운동 하듯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권력을 잡은 현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야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계속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을 옥죄고 결국은 원내대표를 기소해서 지금 재판에 넘기고 또 그것도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지금 흘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판에 우리 국민의힘 제1야당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빼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경제하고 관계된 것은 KDI 연구원 출신이란 거 외에 그분이 경제적 업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주장한 것도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 지역구인 그 강남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 토지 초과 이득세 폐지를 요구한다든가 뭐 각종의 어쨌든 저는 이분을 데려가서 일을 잘할 것이다. 무슨 평소 확장 재정 내지 적극 그러니까 우리 당이 뭐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균형 재정을 의미하겠죠. 그 곳간을 열어서 완전
그 퍼주기 정책을 추진해서 나라를 거덜내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자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과연 이재명 정권에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면 정책적으로라도 좀 중화시키자 뭐 그런 의미로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해운 의원의 인간 됨됨이를 잘 알거든요. 저분이 지금 가장 부역자의 역할로 갔거든요. 배신자, 부역자의 역할로 갔는데 민주당에 무슨 그 끈이 있습니까? 가서 아마 민주당 어떤 사람보다 더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충성을 할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것을 눈여겨봤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 데리다가 일 시키면 지금까지 말했는 것 180도 다르게 국민의힘이 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가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지극히 옳다 하면서 완전히 앞장서서 온몸을 바쳐서 부역하고 충성을 할 텐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마치 일회용 티슈처럼 쓰다가 버리기 위해서 뽑았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 식의 용인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종의 내부 분열도 일으키고 분란도 일으키고 국민들 앞에서는 또 나는 아주 훌륭하게 야당 사람도 쓰려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 보이려고 다목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지금 드러난 이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더 문제겠죠. 제가 조금 반론을 먼저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장윤주 변호사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분을 굉장히 경제 전문가로 띄운 적이 있고요. 이미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야당을 탄압하면서 야당 국회의원을 데리고 와서 통합의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의 갈등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에 대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특검 부분들도 사실은 국회가 주도해서 만들어간 영역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야당을 이른바 헌법 소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나왔지 대통령이라는 이 여야를 아우른다는 입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라는 점을 제가 좀 분명하게 좀 이렇게 분류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거의 중국식 인민재판부 정도 되는 그런 재판소를 만들려고 할 때 당에서 우려 섞인 말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 위헌이냐고. 그렇게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아마 민주당 내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따라갔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음모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대통령이 아니 그만둬라 이러면 하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멋대로 하나요?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 사람들 말이야 내가 말이야 대통령 떨어졌으면 교도소 갔을 텐데 이것 좀 없애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네. 글쎄요, 저는 다시 이해운 후보자 얘기로 돌아가 봐서 예.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뭐 보수 진영에서 인사검증 받는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후보자 지명되는 게 나오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섭섭한 마음 드는 거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그 후보자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부분과 대통령이 내미는 이 통합의 메시지를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대통령이 내미는 이 통합의 손만큼은 좀 뿌리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통합의 메시지만큼은 조금 폄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된 그 자리가요. 뭐 앞서서 뭐 사람 하나 빼가는 자리다, 뭐 구색 맞추기다 이런 비판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재부를 지금 개혁하면서 만들어지는 기획예산처고 거기에 초대 장관직이고 기획예산처가 사실 국가 예산을 이제 만들어내고 검토하고 이런 중요한 부서인데 그 자리에 초대 장관직을 지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보수 진영에서 사람 하나 빼우는 이렇게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진보 진영에도 사람 많고 능력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이 사람 써야 되냐라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만한 좀 커다란 또 통합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통합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튼 저희가 상대 아닙니까? 저희 파트너, 상대 당이 어떻게 어떤 감정을 갖고 이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합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야가 어떤 법안을 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최선을 지향하지만 때로는 차선을 지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날치기, 사실상 일방 독주해가지고 된 게 뭡니까? 3대 특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100일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줄 테니까 특검 관련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거를 좀 하지 말자. 합의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엎어졌죠. 그리고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2차 특검 관련해서 종합특검 관련해서 또 관철시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협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수에 의해서 입법 독주가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서 그게 통합적이고 협치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니 노란봉투법이든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화시키는 법 관련해서 사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굉장히 산업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예외, 이거 사측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얼마나 이걸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주면 이재명 정부가 야당 그리고 기업들, 국민을 위해서 협치하는 면모를 보이겠구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운 지명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협치의 어떤 가늠자를 볼 수 있는 입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당내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분이 KDI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3선을 하는 동안에 어떤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과 입법을 낸 게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우리 진영 내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는 다 떠나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를 넘어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사람인가, 저런 사실상 비하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괴성을 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직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치라고 하기에는 되게 궁색하다. 그래서 협치를 말씀하시려면 도리어 이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진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물어보시면 그게 협치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야기 중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 시절에 인턴에게 했었던 어떤 폭언, 또 뭐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영종도 뭐 부동산 투기 의혹, 어제는 또 강남 아파트에 뭐 편법으로 청약을 한 뭐 그런 의혹까지 이제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소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청문회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아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청문회까지 한번 가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뭐 청문회까지 당연히 기회를 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해운 후보자를 이른바 쉴드 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민주당도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거진 도덕성 문제들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저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요, 이게 여당이긴 하지만 이게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행정부가 임명을 하면은, 대통령 임명하면은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잘못해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편들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수많은 비리 의혹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밝혀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의 또는 행정부의 입장은 저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요. 앞서 말씀드린 내란 재판부 문제부터 해서 대통령 그런 의중이 아니에요. 두 분이 정치 고수시니까 아시겠지만 당에서 이야기하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 재판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내란 재판부의 뉘앙스 차이를 솔직히 아실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이른바 위헌적 요소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예규를 만들었고 그 예규라는 것이 나중에는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내란 재판부 법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실제로 위헌적 요소 거의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영역과 민주당의 영역을 좀 분리해 줍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것에 의해 가지고 좀 국민의힘이 물론 뭐 저는 국회의 목 또는 또 정당의 몫으로서 냉철하게 저는 비판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과거의 경력의 문제라든가 훌륭하다고 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도 과거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세요? 미리 협의가 되지 못한 게 누구 책임이냐 이 논쟁은 좀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그 말고 이제 청문회 쪽으로 다시 초점을 좀 맞춘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청문회까지 한번 가서 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뭐 지금까지 그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은 사실 아마 정부 수립 이후에 강요로 임명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대통령 후보자는 뭐 그런 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장관 후보자가 저렇게 그 인턴을 데리고 저 정도 소리를 지른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저 정도면 사실 곧바로 실격이죠. 인간성이 저런데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저런 일이 엄청 많다는 게 더 문제죠. 그게 막 상시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그것을 걸러주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당이 할 말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통상 공천 때 가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못했었죠. 그건 뭐 그 민주당도 보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의 공천 과정을 보면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당에서 사실 저런 내용을 쉬쉬하면서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공천 때는 또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해운 전 의원이 제 옆에서도 직원에게 저보다 더 심한 일을 벌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겁니까? 다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때 그것을 직접 문제 삼고 했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이른바 갑질 논란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지금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런 이른바 갑질이 이만큼 논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제가 22년 전에 국회의원을 했었는데요. 첫 시작이. 예.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넘어갔을 겁니다. 이해운 전 의원도 아마 2020년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뭐 저런 문제가 특히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재산 논란 이런 것은요. 사실 지금 워낙 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어차피 안 될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향도 있는데 재산 논란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기획예산처 장관이 무슨 땅 투기를 한 사람을 안 칩니까? 자기는 땅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니 무슨 영종도에 땅을 그만큼 사가지고 그리고 또 팔아서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이면 딴 거 몰라도 20억짜리 전세에 살다가 아파트 당첨돼서 수십억 차익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공직에 나가서
저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그 말이 될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청문회 나오겠죠. 뻔뻔한 사람이니까 나오고 또 오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마 포기할지도 몰라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뭐 임명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둘지는 몰라도 저는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본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그래도 잘 그 변명도 잘하고 해서 통과되면 뭐 좋고 떨어지면 더 좋고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떨어지면 아예 뭐 국민의힘에 저 보수 진영 사람 하나 데려다 쓰려고 했더니 그쪽 사람들은 원래 안 되겠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버리고 나면 될 거라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별로 이래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어디까지나 김재현 최고위원의 개인 조금 과잉 정치적 해석입니다. 이재명 한번, 대통령 스타일이 좀 행정가적이면 효율성주의자 이런 측면이지 정치적인 모략을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니라고요? 모략을 꾸미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은 좀 존중돼야 된다라는 좀 전제를 좀 깔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장되어 있는 청문회라는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청문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투기라든지 뭐 내란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보수 진영에서 5번이나 공천됐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세게 질타를 하시지만 사실 그 질타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사실상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또 들리시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나아가서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는데 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냐 뭐 이런 공격들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강훈식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투기 문제라든지 뭐 내란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확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내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사과의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더 많은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갑질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님도 말씀 주셨지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잘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 뭐 평판 조회를 돌린다든지 이러면 금방 또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번 인사가 굉장히 좀 극비리에 진행되는 인사였다라는 또 특징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갑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검증하기는 오히려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오히려 이 검증은 5번이나 공천했던 보수 진영에서 놓쳤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총선에 임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때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정밀하게 보는 게 아무래도 장관을 지명할 때 국무위원을 할 때 하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청문회에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사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게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너희 쪽에서 5번의 공천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있습니다. 저희는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은 분이 어떻게 본다면 서초 쪽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저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텃밭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경쟁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몇 가지의 어떤 커리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천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국민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많은 갑질과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문회가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과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반전 전에 이미 게임
스코어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판단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통합하고자 했던 선한 의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할 수 있지만 대통령 또한 국민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민심 위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해운 본인 당사자는 만약에 내가 일로서 보답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일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직위를 통해서 어떤 같은 방에 있었던 인턴 직원 그 청년에게 했던 그 부분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위치에서 얻었던 정보를 통해서 했을 때 투기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솔한 마지막에 이해운 전 의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장관급 인사검증을 그 각 정권마다 꼭 그 서류를 내라 해서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도 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냈고. 근데 내면요 그 안에 자가검증이 있어요. 거기에 직장 내 갑질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동그라미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이거 자체로 거짓말쟁이겠죠 당연히. 이걸로 실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나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자가검증을 할 때 그 자가검증 내용을 스스로 돌이켜 보게 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써놓는 것이 인사청문회에 이런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러니 진솔하게 써달라.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쓰게 해요. 예. 근데 직장 내 갑질에 저분이 과연 동그라미 했을까요? 안 했다고 꼽혔겠죠. 저는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상당히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좀,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예.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좀 우리 당 분위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 가장 부역자로 조직의 배신자로 쓰면 가장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무슨 통합이나 화합이냐고요. 가장 우리 국민의힘을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예. 차라리 정말 이 사람을 쓰려고 했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에 기획예산처 장관 한 자리를 할애할 테니 당신들이 추천해라. 내가 마음에 들면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절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않았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점이죠. 예.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출신의 우리 김한길 전 의원이나 박주선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갔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조직의 배신자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비판한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저는 우리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지금 이 녹취라든가 폭언 나오는 내용들이 저희도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이 대통령의 정수적인 꼼수인 것처럼 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요. 송미령 장관이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권오을 장관이나 이석연 변호사 이런 분들은 본인이 보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약 작업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정부 공약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조갑재 씨라든가 정규재 씨라든가 물론 그쪽에서는 내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중도 합리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영입하고 품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데요.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그냥
치고요. 권오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대선 때 우리 이 당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권오을 장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보답으로 장관 자리 준 거고 조갑재 뭐 이런 분들은 대선 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뭐 공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거나 전향을 하시거나 또는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실망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점은 전혀 별개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혜훈 전 의원이 대선 때 뭐 나는 저 이재명이 좋아서 간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속으로 욕하고 말겠죠. 그런데 장관 자리 준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오히려 우리도 주장하지 않던 무슨 저 계엄이 저 정당하다.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우리 당에 지도부에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가 그 당협위원장으로 있다는 그 우월적 지위로 구의원들 삭발이나 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했던 분이 저렇게 돌변해서 갑자기 한 자리 준다고 그냥 배신을 하니 영혼을 팔아먹었다 이런 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제 김기영 미디어 대변인하고 또 장현주 부대변인님한테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 결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청문회 거치고 임명까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예측을 한번 장현주 부대변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박준영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뭐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청문위원들이 뭐 묻지마 방어를 해준다든지 뭐 묻지마 쉴드를 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왜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자질도 검증할 거고요.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뭐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송곳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내란에 대한 그 자세라든지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하는 자리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또 국민들께 또 겸허한 자세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소탈하게 걸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이 통합의 메시지에 따라서 임명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실 분위기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청문회는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김민석 당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산무였습니다. 참고인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배추에 투자하니까 한 달에 400~500씩 나온다.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어불성설이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 말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을 못 하셨고요. GDP 대비 국가 채무도 물어봤습니다. 50%가 다 되는데 2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적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정책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 보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청문회를 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임명하기 위한 그냥 수순을 밟는 거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 무용론, 그러니까 여대 야소 국면에서 뭔가 본인들이 국민의 뜻에 경청하기보다는 수적 다수를 우위를 통해서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에 하나의 사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쟁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만만치 않게 또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계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의 첫 공식 사과 입장이 나왔죠.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의 사과였습니다. 자, 이 부분. 계엄의 강을 국민의힘이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엄의 강을 건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사과가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계엄 그 선포에 대해서 저는 뭐 처음부터 그 계엄 선포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죠. 근데 대다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또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있는 당 지도부 의원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계엄 선포 1년이니까 이날은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때 저는 지금 사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한두 가지로 그냥 집약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내부에 서로 그 투쟁도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당이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도 거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거치고 또 전당대회를 거치고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다양한 분들이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어느 쪽의 입장에서 뭐 사과를 한다 이러면 또 그것 자체가 또 내부 분란의 소지가 아직까지는 있었던 거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계엄에 대한 사과,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과는 사실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또 사과를 해야 될 수 있으면 또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만 무슨 때가 되었으니 사과해라 또는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사과한다. 전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판단을 잘 하시고 또 이번에 적절하게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19일에 충북에서 당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예.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계엄 해제 표결에 내가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7명과 같이 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그 다음 문장이 그 다음 워딩이 굉장히 저도 좀 놀라웠는데요. 뭐냐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90명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그 문제가 조금 이슈가 언급이 되다가 24일 날 그 다음 주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게 약간 묻힌 것도 있고요. 민주당 진영의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그게 많이 수면 아래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원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에게 계엄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말을 했다. 분명하게 잘못된 수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계엄에 대한 입장과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당의 어떤 수많은 탄핵, 그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계엄이라는 어떤 수단으로서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헌재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헌재 과정 속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수 쪽에서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인 거죠. 계엄에 대한 입장과 헌재에 대한 결정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예전에 했고 김재원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도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다면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내란 세력이다, 극우 예. 세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그거와 동떨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윤 어게인이라는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딱 프레임화하는 거, 그래서 나아가서 대화의 상대 파트너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정당 해산까지 하는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지금의 정부와 집권 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천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예.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장현주 민주당 부대변인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장동혁 대표의 첫 공식 사과 입장, 계엄의 강을 건너기에 충분했습니까? 일단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야 이런 사과,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반쪽짜리 사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과가 나왔다라는 점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엄의 강이 아니라 계엄의 바다가 돼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건너려는 시도를 하는 거 당연히 정치 집단으로서 당연한 시도이겠지만 글쎄요. 이 시도가 이런 반쪽짜리 사과만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계엄이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했던 이 사과는요. 계엄의 강이 됐던 바다가 되었던 건너기 위해 선택한 잘못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과, 뭐 잘못된 수단이다. 이게 뭐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분명히 담겼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치인의 메시지는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행동으로 뒤따르는 것일 텐데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윤 전 대통령 면회에 가셨던 분이 바로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면회를 갔던 행동이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호히 말하지 못하는 사과의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께 어떤 울림이 있을지 저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사과하면은 민주당이 이걸 빌미로 해서 내란 정당으로 몰고 위헌정당 간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헌정당 이야기는 법률적인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대국민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법을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개사과 논란 많았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한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점이 있었거든요. 즉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 있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과에 따른 행동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동 조치라는 측면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윤석열 신발 2개를 그대로 벗어놓고 건너온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은 불법 계엄의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을 과감하게 손절을 해줘야죠.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 여론이 이 사과는 반쪽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의심을 받는 게요. 이렇게 사과해놓고 며칠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곧 윤석열 대통령의 구형이 나오니까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니까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의 좀 더 진심 어리고 구체성이 있는 사과가 있다면 한 번에 마무리되고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면은 민주당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만해라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옵니다. 오늘 결심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오는데 그것을 앞두고 이제 나온 사과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련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탈당을 한 것이 대선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함으로써 사실상 법적 또는 정치적인 유대는 끊어졌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대표이던 비대위원장 김용태 위원장께서 윤석열 씨는 앞으로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어떻게 절연을 합니까? 그리고 그로서
모든 인간적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만 당대표로서는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간 것이 아니고 원래 전당대회 기간 중에 또 그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당원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면회 한번 가겠다고 약속한 거 지킨 것 뿐이지 당대표가 당대표 자격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련해라 전련해라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인연이 다 끊어지고 없는데 뭐 끊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요 사실 과거에 또 한 번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우리 당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그때는 홍준표 당대표가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이러면서 강제 출당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거들떠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선거에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 당원도 아닌데 정치적인 인연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뭐 이미 절연 아니라 뭐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민주당식 그 주장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왜 지금 사과를 했느냐고 또 공격하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당대표는 모든 것을 다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또 수준을 정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 외의 그 상황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보다 더 어떻게 절연을 할 수 있겠느냐. 면회를 갔잖아요. 그것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은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기 때문에 눈 감아 주자라고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을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겠고요. 일본입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슨 전범 찾아갔습니까? 전범 못지않은 내란 주동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든지 네. 뭐가 일만 있으면 그저 일본 비유하고 그 오랑캐 비유하고 그렇게 하니까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닙니까?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이 면회 가지 쓰는 않았어요.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면회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원들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면회를 가겠다 하고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지킨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자꾸 전련해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과연 그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거꾸로 당내에서도 전련해라고 하면 진짜 무슨 아직 인연의 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되고요. 절연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절연했다고 하면 됩니다. 절연했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엄 선포에 대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다. 이 말은요. 법률가인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은 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는데 그것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무슨 전련의 그 표시가 있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은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선언한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지 이미 모르겠는데요. 그 앞에 당대표 역할을 하시던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이상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고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당이 달라집니까?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보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우리 당을 모략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 수단이지. 모략이라고 이야기하신 여론에 국민이 훨씬 더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 여론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죠. 이제 방향을 한번 이렇게 한번 국민의 여론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표와 절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절연이라는 단어는 법률적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어에 나오는 정확하게 끊어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만 아시지 말고 국어도 아시고 정치적인 함의도 좀 파악을 하셔야죠.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 대목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그런 쇄신안이 발표된 다음 날 지난 정부에서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던 정정식 의원이 이제 정책위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됐고 또 그리고 또 다소 극우 성향의 이제 또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 고성국 씨가 또 입당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장동혁 대표의 이런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 여당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김기웅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말보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책위의장 관련해서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김성원 의원 관련해 가지고 좀 타진을 했고 예.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고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친한동훈계라고 물론 계파색이 아주 두드러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적.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게 굳이 포용적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겉보기 등급에서 언론에서 볼 때는 그거를 이제 포용적인 인사고 점정식 의원 관련해서 할 때는 친윤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포용적이지 못하다. 그 부분에 전 동의하지 않지만 여튼 우리가 처음부터 점정식 의원을 낙점을 해가지고 했던 건 아니라는 점, 뭔가 포용적이고 친한동인계 쪽에 있는 인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프레임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친윤석열계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무게나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키워드로 그냥 그 사람은 옴짝달싹 못하게끔 이 사람은 친윤계야.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는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소통하고 있어.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점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가지고 이게 뭔가 윤석열 전 계엄과의 어떤 입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렇게 좀 프레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고성국 박사 입당 문제는 제가 당사자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예.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께서 직접 입당 원서 전달 받았다고 네, 또 그렇게 뭐 알려져 있지 저 않습니까? 입당하겠다고 하면서 또 입당 원서를 저한테 주시길래 제가 추천인란에 제 이름까지 써서 당에 접수를 했죠. 근데 우리 당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권리당원 250만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당은 실제로 한 70만, 75만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이라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인적 구성인데 그 인적 구성에서 이건 뭐 한 3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 때 우리가 그 내세울 수 있는 홍보 요원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당원 숫자에서 밀리는 것은 모든 것에서 당세가 부족하고 밀리는 것이니 당원 배가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 지난 연말까지 계속해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해서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아마 민주당은 그새 또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좀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는 또 합니다. 그 어떤 그 모 일간지에 나타나기는 그 전라북도 인구의 유권자의 43%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이 통계가 나온다.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도 당원 배가 운동을 하면서 당원 입당을 독려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 중에서 고성국 박사도 마지막으로 나도 그러면 입당해서 더 돕겠다고 하길래 저도 흔쾌히 좀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100만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입당을 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또 정말 이를 모략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고성국 박사를 불러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키느니 하면서 헛소리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이 고성국 박사 입당하는 것은 당 지도부에 뭐 통보를 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그 쇄신안을 발표하는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냥 시기적으로 제가 입당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입당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직도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건데, 그런 것을 또 당 내부에서 이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또 이렇게 여당의 공격 수단이 되니 그것도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역할을 지금 하려고 입당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좀 도와주는 대열에 나도 동참하겠다 해서 흔쾌히 입당해 달라고 뭐 받은 겁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장동혁 대표는 그런 입당한지 행보였었다. 몰라요. 예. 그렇죠. 뭐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치에서는 당연히 인사로 보여지는 메시지도 중요한 것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들어맞게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이것이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와중에 사실 뭐 정정식 의원이 뭐 정책위 의장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윤계로 한번 분류돼서 뭐 영원히 그럼 친윤계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부분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정식 의원이 사실 그동안 친윤계로 계속해서 분류가 돼 왔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이런 인사가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저는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정정식 의원 뭐 그런 분들 말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니까 이거 하나만한 사과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재석 의원 같은 분들이 뭐 소장파로서 쓴소리를 막 했잖아요. 만약에 뭐 김재석 의원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등용을 하고 인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정말 쓴소리도 듣고 정말 국민을 향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인사는 사실상 좀 미흡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지명직 최고 관련해서 조광환 전 남양주 시장 예. 그분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넘어온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호남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월간 호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호남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서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분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온 인사를 지명직 최고로 했다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내 장악을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색깔이 있는 TK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를 봤을 때 여러 명을 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의미부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뽀얀 나무 아래서는 각근을 고쳐 매지 마라,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보는 유튜브였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을 수 있는데요. 밖에서 이제 그 학원 강사하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과외 선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고성국 박사께서 나는 당직 맡지 않는다라고 말씀해버리면 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선상인데, 이 프레임이라든가 뭐 국민의힘을 내란이다, 또는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공격을 한다 하는데, 절연했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사회자가 좌파라고 하더라고요. 전 좌파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 정부에서 우리 진보 정부 아닙니다. 우리 민주 정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도 합리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정치는 선언을 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그냥 상대가 질문하면은 수용해버리면 그 이슈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망설이는지, 결국은 그게 한쪽에 발 담그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절연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에 그 절연 선언을 하라, 절연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정해지지 않는 용어를 통해서 또 다른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거든요. 절연해라. 그래, 절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절연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절연하라, 절연하라.
죽기 살기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절연했다고 하면요. 행동으로 보여라 또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민주당 공격에 그렇게 부안해동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절연했어요. 절연했어요.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절연하라고 김재원 또 최고님은 그러잖아요. 받아들일게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장동혁 대표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절연한 것은 우리 당의 당대표께서 다시는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절연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내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 따라가서 나중에는 가서 선거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뭐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벌써 절연을 했어요. 자꾸 절연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재원 최고께서는 절연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썼습니다. 그러면은 왜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부안해동을 해야 됩니까? 다 끝난 일을? 아니 안 하니까 우리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절연했습니다만 어제까지 절연 안 됐다고 또 주장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옛날 구태정치 시절 이야기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왜 절연 이렇게 따옴표 딱딱해서 딱 우리가 왜 서주시면 그런 더 이상 안 할 이야기 겁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말도 안 그게 되는 정치가 상대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관전하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수 진영 내부 이야기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재섭 의원도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당내에서도 나왔는데 당 바깥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유튜버 중에 한 명이죠.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게 뭐지 장 대표님 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좀 의아해하면서 왜 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라면서 좀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지금 이 사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쇄신안에 대해서 당 내에서 안팎에서 평가 어떻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과에 대해서 입장 표명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온전하게 국민들의 몫인데 당내 인사든 정치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본인의 어떤 디디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게 본인의 어떤 사적 뭐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욕망,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거기에서 결부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올렸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나의 입장이 사실상 뭐 달리 악용될 수 있다, 뭐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렸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안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논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때 이제 기자를 했는데 기사를 썼을 때 일종의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 그렇다면 그나마 잘 쓴 기사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파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힘들긴 하지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댓글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 국민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 여론조사에 뭐 차이는 있지만 40%에 육박하는 경우 있고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머리에 뿔 달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 절대 선인 양,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절대 악인 양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걸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다 보면 그 정부, 윤석열 정부의 3년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에서 말하는 내란과 극우라는 프레임 속에서 저희가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저번 전당대회에서 왜 당대표가 됐느냐. 결국은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가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했던 게 아니다.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나 아니면 이게 결국은 탄핵이 됐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5년의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양 진영이 극단화돼서
뭔가 통합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경우의 수도 제3의 길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번 상황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또 때가 됐을 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예. 또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평가할 대목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당내인지는 아니 당내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는 있지만 전한길 씨도 당원이죠. 예. 그 일부 또 일부 층에서는 왜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사과하느냐, 이것은 배신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도 뭐 들어와서 공격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주된 논리는 하필이면 왜 윤석열 대통령 구형을 앞두고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 한다든지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 재판에 죄를 뿌리느냐. 타이밍 면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군요. 예, 뭐 일단 그 가장 큰 거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물론 아예 계엄이 왜 잘못됐느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숙명적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대외적으로 당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의 그 언어를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격심한 이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을 완전히 치유하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반발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리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도 이 탄핵이 참 계엄을 사과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사과냐, 또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앞에 김재섭 의원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일부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게 무슨 재건축하라고 했는데 기껏 인테리어 공사만 했느냐, 뭐 그런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비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벽지만 발랐다고 이야기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테리어 공사하려면 좀 한 달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시각이나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많은 다른 생각이 있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또 수긍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이 또 한편으로 그런 소리를 내면서 끌고 가는 것이 민주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런 국민의힘 내부적인 입장에 대한 여당에서 바라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이 비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이 비고. 근데요, 지도자는 결국은 결단하는 거잖아요. 즉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당은 지역민의 수건 사업을 가지고 국책 사업하면서 발전론을 가지고 더 선거 잘 치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압승했잖아요. 2022년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야가 같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린 사람이 먼저 걷어주시면은 저부터 앞장서서 이거 내란 프레임 가지고 계속해서 선거하는 상황 만들지 말자라는 말씀 저도 하고 다니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당내에서 좀 관철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Hold on. I know you're wondering, what next? I see a trip to a strange new land. You run into some old friends. Bonsoir.
and make some new ones too. This year, you will question everything. Everything? So, what will you discover next? 올 겨울 가장 설레는 이 만남. 프리미엄 가나. 예, 이제 각자 40초씩의 발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새해 첫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네 분이 각 당을 대표해서 민주당은 지금 논란을 어떻게 딛고 또 여당다운 여당이 될 것인지, 국민의힘은 과거 청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고 쇄신을 이뤄낼 것인지 꼭 이거에 맞추지 않고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셔도 괜찮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당 쪽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전 부원장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국회로 돌아와 보면은 여당과 야당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이해운 후보 지명자 그리고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의 문제, 저는 국민들이 따갑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이 외부와의 투쟁 못지않게 내부와의 혁신에도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하고 달리 보좌관과 의원이 단순 갑을 관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좌관은 을입니다. 지역의 지방의원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에게 을입니다. 저는 최근에 불거졌던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정치개혁의 바람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스로 혁신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현주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가장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건 국민의 민심, 국민 여론,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께 송구하고 또 엄중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윤리심판원에 또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는데 사실 모든 것들에 대한 진상들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결국 국민 눈높이에 우리가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올해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국민 무서운 줄 아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은 사실 우리 당이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중도에 직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면 또 사과를 할 것이고 잘못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민주당 일당 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야당의 역할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좀 미흡하고 다소 모자라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조금 더 저희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 저는 그 당원들과 저희 당내 인사분들한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경선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다 보면 그리고 대선도 하다 보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2등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아니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흔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어렵사리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장동혁 지도부입니다.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당내에서 그런 비판이 애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끄집어 내려서 내가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팔로우십 그리고 내가 1등이 아니더라도 내가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역할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파적으로 그리고 지도부를 흔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이 없는 그런 것들은 또 민주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애정 어린 비판과 그리고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팔로우십을 보여주는 그런 게 해서 야당이 존재감을 좀 갖고 효능감을 가지면 지금의 여당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나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기성장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해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푹신한 매트리스로 바꿨다며. 맞아. 탄탄한데? 그것도 맞아. 어제는 푹신하게, 오늘은 탄탄하게. 필요한 부위에 맞춰 매트리스 경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다. 숙면을 컨트롤하는 꿈의 기술.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예, JTBC 토론 논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 토론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새해 첫 논쟁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